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시의 7번째 작품 북방에서 전영웅에게, 그리고 나비와 철조망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북방에서 전영웅에게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백석시인 여러분 워낙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던 시인일 겁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안도가 북쪽의 고향이라서 좀 방언이라든지 토속적인 소재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목처럼요, 북방이라는 단어와 혹은 지역과 같이 연관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뭐라고요? 백석시인 하면요, 일제강점기와 연관될 수 있고, 그리고 평안도 북쪽, 평안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런 뭐 북관이라든지 북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북쪽의 평안도 방언들이 좀 토속적인 소재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뛰어난 시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 보시면 이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북방에서, 그리고 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즉 편지 형식의 우리 시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한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라고 해서 표면적으로 화자 등장하죠. 화자 표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언제 떠났대요? 완전 옛날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 아득한 옛날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유구한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떠났대요. 화자는 떠났대요. 어디를 떠났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부여를, 숙신을, 발해는, 여진을, 요를, 금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역사 시간에 부여 배웠죠. 또 발해, 여진족, 요나라, 금나라 보면요, 중국의 그런 역사의 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해, 부여도 보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러한 이 나라들을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어떻대요? 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요, 홍안령, 그리고 음산, 아우르르, 숭가리르. 자, 여기에 부분 단어 뜻 낼까요? 네, 시험 문제 내지 않겠죠. 주석에 달려있듯이요,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북쪽, 북쪽에 있는 지명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도 역시나 열거법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북쪽에서 떠났대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만주로 이주를 했을 때 이 작가 백석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창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북쪽 지역을 떠났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요,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대요. 자, 그러니까 화자가 자신이 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나는 떠났다라는 화자의 행위잖아요. 그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까요? 긍정적으로 인식할까요? 여기에서의 서술어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동물들, 자연물들을요, 배반을 하고요, 이 자연물들도 동물들을 또 속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역시나 범, 사슴, 너구리, 송어, 메기, 개구리 같은 경우는요, 자연물을 묶을 수가 있는데, 그 자연물은 우리 앞에 맥락상 어디의 자연물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화자가 떠나온 우리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북방의 자연물이다, 동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북방의 자연물을 배신하고, 그리고 속이고 나는 떠났어요 라고 해서 난 그랬으면 안 됐는데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갔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대요. 어떨 때요? 그때가 과거에 떠나올 때죠. 북방을 다시 한번 떠날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자작나무, 이깔나무는 과연 어디에서 있는 나무들일까요?
맞습니다. 앞에와 동일시 되죠. 자, 지금 북방에서의 나무들이요. 슬퍼했대요. 왜요? 자신이 떠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갈대와 장풍도요. 붙들었대요. 그래서 그 말도 화자는 잊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물들. 어디의 자연물이다? 맞습니다. 북쪽 지역, 북방의 자연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자연물들이요, 역시나 슬퍼한대요. 표시해 줄까요? 그리고 붙들었대요. 표시해 줄까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감정 들어가는데 바로 아쉽다라는 감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쉬움. 그래서 그 아쉬움을요, 화자의 태도 기억하고요. 잊지 않았다라고 해서 화자의 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촌이 맷돛을 잡아서 나를 잔치에 보내는 것도, 또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서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주석이 달려있지만 만약에 주석에 뜻이 없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누군가를요, 무엇을 되게 잡아서 나를 잔치에 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와 울던 것도, 십리길을 따라서 나와서 울던 것도 잊지 않았대요. 누군가 내가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뭐예요? 아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애틋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주석 참고하면 오로촌 그리고 솔론 같은 경우는 북방의 민족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석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의 동부 민족들이다, 소수 민족들이다 라고 하는데, 단어 뜻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북쪽일까 남쪽일까 라고 구분 지어주시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맷돛이라고 하는 건 멧돼지예요. 자, 우리 왜 누군가 놀러 오면 야, 고기 먹을래? 고기 줄까? 라고 하면 뭔가 대접하는 느낌이잖아요. 역시나 이 북방 민족들은요, 멧돼지를 잡을 정도로 나를 잔치해서 보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애정이 있었다. 우리가 왜 송년회라고 하잖아요. 송별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별회 자리에서 나를 잔치해서 우리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해주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부분은 십리길을 따라 나와서 울었대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뭐예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화자의 태도는요, 잊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애틋하고요, 기억한다 라는 거겠죠. 애틋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화자도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자연물들이 정말 아쉬워하겠어요? 아니겠죠. 역시나 표현법, 의인법 사용하면서요, 자신이 슬퍼하고 자신이 붙들고 싶은, 자기가 여기 있고 싶은 것을 자연물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연물들 그리고 민족들도요, 역시나 열거하고요. 문장구조, 통사구조 너무너무 유사하죠? 그리고 대구 표현들 사용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떠나는 과거,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자,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도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과거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흐름 바뀌지 않으니까 따로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과거에 아무도 이기지 못할 슬픔, 시름, 이것도 없대요.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슬픔과 시련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슬픔과 시름이 있나 봐요. 왜? 그때는 그거 없이 떠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현재는 아무도 이기지 못할 시름도 있나 봐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나 봐요. 다만 게을리.
게으르게, 먼, 앞대, 주석 나와 있죠? 남쪽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평안도 밑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쫙 강원도까지 쭉 다 남쪽이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 떠나왔대요. 그러니까는 공간에 뭐예요? 이동 나무이죠. 어떻게요? 북방으로 해서 떠나왔구나. 남쪽으로요. 떠나왔구나 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라고 해서 정말 열거를 자신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열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모습인지 요약이 가능하죠. 어때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따사한 햇볕에 또 하얀 옷 입고 매끄러운 쫀쫀한 이 밥을 먹고 달달한 요샘 물 마시고 또 낮잠을 딱 자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죠. 네, 되게 현실을 급박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요. 그냥 안주하고 편안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또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 먼저 볼 텐데요. 이때의 부끄러움은 언제 느끼고 있는 감정이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깨달은 감정이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과거에 이 부끄러움을 자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포인트로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 부끄러움을 자각했나요? 아니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현실은요? 현재는 부끄러움을 깨닫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부끄러움을 자각하고요. 그리고 반성도 한다라고 해서 반성적 인식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자, 어떤 게 반성적이고 어떤 것이 부끄럽대요? 앞에 있는 행위가요. 첫 번째 행위 정리했어요. 현실에 안주하고요. 띵가띵가 낮잠만 자는 거요. 그리고요.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고요. 개소리에. 별것도 아닌 거에 깜짝 놀랬다 이거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을 해요. 굉장히 비굴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 굽신굽신은 거리는, 네, 비굴하면서, 그리고 무언가 저항하지 않고, 네, 현실에 안주하고, 저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깜짝이야 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놀라고 절을 하면서도 이러한 행위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을 한번 볼게요. 나는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돌비석이겠죠. 이것은 깨어지고 많은 그 은금보와 금은보와요 땅을 묻히고 또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대요. 자, 무언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특히나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족보가 길다라는 건 뭐예요? 자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까마귀가 족보를 점점 많이 세웠대요. 그만큼 새끼들을 많이 낳았다? 그렇다면 뭐가 빨리 갔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요. 이리하여 또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데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대요. 어머나, 컴백했대요. 자, 북방에서 남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쪽에서 띵가띵가 막 현실에 안주하면서 놀았나 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어디로 돌아왔대요?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대요. 그럼 나의 태반은 북방일까요? 아니면 남쪽일까요? 맞습니다. 북방이 되겠죠.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남에서 다시 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북방이 되겠죠. 나의 태반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반을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고향 원래 있던 곳이 되겠습니다. 삶의 터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석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북방, 즉 평안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나의 옛하늘 땅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민족들이요 북방에서 터전을 무려 처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의 옛 터전들이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서 나왔던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떻게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가지고요, 이렇게 북방으로 다시 오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와 연결될 수 있겠죠? 여기 먼저 살펴볼게요. 아무도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 상황하고 연결돼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시름과 슬픔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아픔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일제강점기에 시련, 탄압들을 되겠고요. 여기도 간단하게 쓸게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일제의 탄압과 시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게을리 남쪽으로 왔는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제강점기 탄압에 쫓겨가지고요, 이제 북방으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넘어가기 전에요 하면 우리 표현법 정리하고 가야겠죠? 자, 표현법 정리하면요, 우선 따산했귀, 따사롭다, 촉각. 감각 볼게요. 하이안, 뭐요? 시각. 매끄럽다, 달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미각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감각으로 지금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 나오면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먼 개소리에 놀라고, 청각까지도 있네요. 자,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절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에서 또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다. 이 가족 같은 경우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에 여기 부분, 이 단어 구절 자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기 앞부분이에요. 구절 반복. 여기 앞부분에서 이기지 못할 슬픔 시름, 이기지 못할 슬픔 시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법이 뭐예요? 자신의 행위, 그리고 시간의 흐름 자체도요, 열거, 나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볼의 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드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화자의 위치, 공간이 중요한데요. 뭐요? 일제 탄압 후, 일제 강점기 후. 어디 지역이요? 북방 지역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북방 지역이 어떻대요? 이미 해는 늙어버렸대요. 달은 또 파리하대요. 바람은 또 미치고요. 그리고 보라색 구름, 보랏빛 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돈대요. 자연물들이 나열됐는데 다 부정적인 상황이죠. 어떻대요? 옛날, 과거의 예쁜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가요? 대조적인가요? 맞습니다. 그 과거의 북방의 모습.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서 굉장히 허탈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역시나 열거하면서 자연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감탄사 나오면서 영탄 들어가네요.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른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조상부터요, 우러른 것은까지 이 부분은요, 나의 자랑, 나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랑과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화자의 삶의 근원이 어떻게 됐다요? 없어진 걸 우리는 상실감이라고 문학에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아 정말 지나가고 없네 라고 하는 화자의 감정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뭐요? 허탈하고 허무하다. 이런 감정들까지도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나 열거 사용하면서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쭉쭉쭉 나열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라고 하는 것 역시 열거 또 자연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방에서 정현웅에게는요. 백석 시인이요. 자신이 과거 떠나왔던 부분부터요. 그리고 현재 내가 북방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이 사람은 화자는 북에서 남으로 다시 북으로 가면서 이 과거와 현재가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일제감정기의 암담한 현실에서 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회한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인데요. 뭐냐? 바로 우리 민족의 회환했을 때 우리 민족은 여기서 나타난 화자의 화자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화자는요. 그냥 백석 시인 혼자만이 개인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을 전반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요. 암담한 현실 누구나 겪고 있고요.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회환이라는 건 후회와 한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 내가 좀 더 그랬을 걸 부끄러움을 지금 현재 자각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조금 내가 반성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간접적으로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화자는 먼 옛날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서 한반도에 정착하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안일하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과거 역사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우리 민족들도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북방에서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현실에서 아까 정리했었죠? 허탈한 허무함,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우리 민족의 대변자, 부끄러웠던 역사를 회상하면서 비참한 서재에 놓인 우리 민족의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일제감정기에서 뭐예요? 아, 우리가 너무너무 안일하게 살았어. 우리나라를 좀 잘 지키지 못했어 라고 하는 성찰과 부끄러움 뿐만 아니라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절망감과 허무함까지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 북방이라는 지역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시였고요. 자, 그 다음 작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와 철조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우리 철조망에서 느껴지는 시대적 배경 있죠, 여러분. 네, 아직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이고요. 우리는 휴전 상태인데 맞습니다. 우리 철조망이라고 부르면 정식 명칭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일명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우리 현대 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나비가 나오기 때문에 나비의 개념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우리 민족을 대변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앞서서 가 작품 북방에서 작품 배웠는데 그 북방에서도요. just 개인적 화자가 아니라 시인이 아니라 더 넓어서 민족을 상징하듯이 여기에서도 나비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나비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보이는 시푸런 간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시푸런 간과 또 산이라고 하는 것을 밑줄 치면 판단해 볼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얘를 넘어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대요. 이게 좀 긍정적이잖아요. 하루 종일 별일 없이 보낸 거, 평탄하게 보낸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맞습니다. 장애물, 실현, 고난이 될 수 있겠죠. 서쪽 하늘에요.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이래요. 여러분, 서쪽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동쪽 하늘에는 해가 뜨고요. 서쪽 하늘에는 해가 지죠. 거기에 붉은 이미지는 뭐예요? 맞습니다. 지는 해의 이미지가
큰 눈이라고 하는 소재로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창을 열어. 지친 날 개를 바라보며 서로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제목하고 연결해서 보니까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이는 선을 넘어야 괜찮다. 그리고 그 진은행이 창을 열어서 하면서 지금 그 거리에 대해서 계속 뭔가 비행하는, 맞습니다, 나비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비의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나비의 시선을 볼 수 있고, 역시나 우리 표현법 정리하면 시프런강 색채 이미지, 그리고 장밋빛 무늬 역시나 색채 이미지, 그리고 원관념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모진 바람이 붙습니다. 우리 나비의 관점에서, 나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모진 바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맞죠? 네, 부정적인 실현 권한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 현실이 되겠고요. 실현. 그런 속에서 피비린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부터 얘기했죠. 나비 한 마리는요, 그냥 just butterfly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민족을 대변한다.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싸운대요? 피비린내 나게 싸운대요. 역시나 전쟁의 이미지랑 결합되고 있죠. 그쵸? 피비린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전쟁의 생채기, 상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아픔, 상처, 요렇게 돼서 우리 민족을 지금 꾸며주고 수식해주고 있네요.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비 한 마리가요, 끝까지 뭐 한다? 의지하려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라고 해가지고요, 굽히지 않는 그러한 의지와 다짐이 바람이 되겠습니다.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삶을 넘으려면 먼 마일은 더 날아야 간대요. 그래서 여기 마일 같은 경우는 거리죠. 자, 그래서 우리의 장애물,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요, 이 거리를 더 날아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조망을 사이에 둔 그러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때의 몇 마일의 거리는요,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분단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거리요. 자,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때도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숨이 가쁜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바로 싸늘한 적지라고 해서 부정적 상황, 시련이 자꾸 나열되고요. 열거하고, 그리고 싸늘한 적지라고 해가지고요, 역시나 전쟁의 배경, 한국전쟁의 분단 현실과 관련돼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부정적인 시련과 그리고 전쟁에서 피해를 본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나비 입장에서는 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야 돼요? 부딪혀서 깨줘야 돼요? 근데 부딪히면 깨지면 큰일 나죠. 벽은 뛰어넘어야 할, 건너야 할 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분단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넘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 역시나 전쟁의 상처로 아픈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라고 얘기하죠. 서술어 중요합니다. 뭐뭐여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지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의지적 태도.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 즉 자신의 나 아자의 모방자예요. 방향방자. 그래서 나의 방향. 그래서 우리 내 쪽에 방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따스럽고 슬픈 철조망. 표현법 잘 나오니까 바로 쓸게요. 따신데 슬프대요. 그 철조망이요. 속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따사로운데 슬퍼요. 뭔가 모순되고 상충되는 거죠. 우리 무슨 표현법이라고 배우나요? 맞습니다.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사롭고 슬픈 철조망 역설법을 통해서요. 우리 분단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분단의 아픔.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비가 계속 벽을 넘어서 우리 분단 현실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든 경로,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우리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역시나 나비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꽃밭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분단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원관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분단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혹은 희망이다. 혹은 전쟁의 반대 개념인 평화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비는 이것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계속 지속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벽이 어떤 벽이래요? 막 탄탄하대요? 아니요. 베를린 장병처럼 누군가 부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 스티로폼 빠샤 격파하는 것처럼 부실 수도 있나 봐요. 왜요? 어설픈 표시의 벽이라고 했으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설픈에 표시해 주시고 우리 부실 수 있는 가능성 있다 없다? 분단 현실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가능성 강조. 그래서 그 어설픈 표시의 벽이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여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단념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의지적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비와 철조망은요, 이렇게 분단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 민족하고 연결될 수 있는 현대시고요. 작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비는 분단의 현실을 고통받으면서도 통일, 평화, 이거 뭘로 나오죠? 맞습니다. 꽃밭이요. 꿈을 버리지 못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요. 철조망은요,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대립되는 성격의 시어들을 바탕으로 분단 현실을 비판하고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을 염원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비의 모습을 쭉쭉쭉 보고 있는데요. 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우리 나비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1, 3, 5연 같은 경우는요. 나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나비가 화자가 나비가 된 것처럼 그래서 나비의 시선으로 전개해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요, 상처를 입고 날아가는 그 나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135형 같은 경우는 화자가 본인이 스스로 지금 가야 할 곳은 하면서 1인칭적으로 우리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굳이 소설처럼 시점을 따지면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우리 전지전능한 신 나비의 속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알아서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작품 배웠죠.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큼지막한 역사적 사건, 일제감정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현대시 작품 배웠는데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해석뿐만 아니라 시대현실하고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